중간 전망됩니다. 금일은 채권 애널들의 수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금통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전일 또 FOMC 의사록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부분 역시 같이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가 확대되었으며 국제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장기시장 금리가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냈으며 주가는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다소 확대되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인 2% 내외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신정부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금통위가 또 한번 시작됐다라고 또 보시는 시각도 있는데, 뭐 결과는 또 역시나 11개월째 만장일치 동결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금통위에 대한 시각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에서는 되게 헤드라인은 좀 소위 뽑기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그냥 예상했던 대로 동결하고요. 뭐 만장일치였고요, 역시 이번에도. 그리고 아마 일부에서는 뭐 혹시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첫 금통이니까는 뭔가 조금 변화가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뭐 성장률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부분 말고는 사실 그것도 그냥 뭐 새 정부랑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없었지 않았나 그렇게 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헤드라인 자체는 너무 좀 섹시했습니다. 실제로도 보면 신정부 출범하고 나서 얼마 안 된 금통이었고, 그런데 사실 뭐 채권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중앙은행 총재가 바뀌어서 첫 번째 금통위를 하는 거가 더 중요하지. 그렇죠. 사실 신정부 출범 큰 헤드라인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뭐 금리도 보면 저희 작가님도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금리를 묶었다는 표현을 하는데, 제가 느낀 바로도 거의 뭐 11개월 연속 동결, 묶었다는 표현이 딱 적절한 것처럼 그대로 그냥 스탑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뭐 저 역시 뭐 연내 지금 뭐 큰 틀에서 통화 정책이 지금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신정부가 들어왔다고 하지만 신정부에서 지금 이제 새로운 경제 라인들도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통화 정책의 역할이 부각될 것인가. 근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그렇죠. 이제 통화 정책은 뭐 작년에 이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약간 한계 인식도 드러난 상태이고, 또 따로 신경 써야 될 뭐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오늘도 뭐 그 질문들이 좀 있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아직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 이제 경기에 대한 낙관론만 가지고 지금 하느니 이게 좀 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다들 뻔히 이제 동결 생각했는데, 그렇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그나마 제일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싸고 있던 불확실성들이 좀 많이 거친 게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총재가 얼마나 인정을 할 건가라고 했는데, 직접 그 성명서 내용이나 뭐 그런 데도 문구가 조금 변화가 있었죠. 뭐 그렇게 해서 뭐 성장률 전망이 4월 달에 뭐 2.6% 정도, 그 정도 제시했는데, 얼마나 뭐 또 의미 있게 조정이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하십니까? 실제로도 보면 2.6%로 상향 조정을 지난 4월 달에 하긴 했는데, 네. 워낙 이제 작년부터 이어졌던 정치적인 불확실성들 때문에 지표가 안 나왔잖아요. 네. 좋았다 나빴다가 아니라 아예 안 나왔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개선되는 걸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2.6으로 4월 달에 상향을 했고,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과정에서
몇 가지 뭐 심리 지표에 이어서 몇 가지 이제 실물 지표도 좋게 나오다 보니까 상향 가능성을 저희 하우스에도 전망을 했었고요. 적지 않은 분들 쪽에서 기대를 했었는데 얘기를 해줄까 말까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한마디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명서도 발표를 하셨고 끝나고 나서 기자분들 일문 일답에도 보면 7월달에 그 성장률 상향 가능성에도 시사를 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이번 금통위의 수학 아닌 수학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로 올린다면 올릴까요? 보통 워낙에 중앙은행이 전망할 때 보면 되게 보수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긴 하죠. 일종의 뭐 저희끼리도 보면 성장률 수치 조정할 때 보면 일종의 협정 요금 있는 것처럼 0.1 내지 0.2 정도. 더군다나 이제 예전처럼 반기 단위로 전망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분기에 한 번씩 정도 조정을 하니까 네. 대체적으로 많이 하면 0.1에서 0.2 정도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좀 뽑아 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2.7, 2.8 정도까지는 뭐 지금의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나오지 않겠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뭐 하우스 내부적으로 지금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시장에서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이려면은 적어도 이제 지난해 성장률은 2.8보다는 뭐 예, 적어도 비슷하게 나오거나 그보다 높게 나와야지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0.1 정도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낮았던 기저라든지 아니면 너무 낮게 봤다가 조금 뭐 올리는 정도, 그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4월에 수정 경영망이 0.1 조정하면서 네. 그거 고치려고 고쳤냐는 평가도 예. 있었는데 그래도 또 그게 지난 몇 년간 3년에 걸쳐서 계속 하향 조정만 그렇죠. 예. 진행해왔던 성장률이 처음으로 예. 상향 조정했다는 의미가 있었는데 있죠. 예. 근데 또 그때 이제 많은 긍정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요인 때문에 네. 뭐 더할 수 있는 부분을 더하지 못했다. 근데 이번 1분기 성장도 생각보다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2월 효과까지 감안하면 저희 당사는 뭐 저희 이코노미스트 네. 쪽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하반기는 3%대 이상의 확실한 그로스는 나올 것 같다. 한국도 지금 이제 현재는 수출하고 저기 이제 기업들 투자 지표들이 네. 조금 주도하는 경기 개선이긴 한데 하반기에는 이제 조금 확보된 내수 여력들, 최근 주가 같은 것들도 그렇죠. 이렇게 예, 심리 많이 부분 축적이 많이 됐죠. 개선시키고 제가 얼마 전에 좀 봤던 재밌는 서베이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가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뭐 연간 한국 네. 리서치 같은 데서 이제 연간으로 조사를 했는 게 2007년에는 거의 뭐 내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네. 서베이가 한 80% 이상이었는데 네. 그게 작년에 50%대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만큼 한국에서 이제 그런 성공의 기회라든지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위축돼 왔는데 그게 최근에 좀 확실히 개선되고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안 좋았던 부분은 바닥을 친 게 아니냐. 네. 그런 심리 지표까지도 좀 거론이 되고 맞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하고 제가 한 가지 또 이제 지금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앞에 성장률 전망 상향하면서 한은에서 그 사드로 인해서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안 온 게 뭐 한 0.12 깎아 먹을 수 있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또 그쪽에 정부가 끼고 사드 쪽이 만약에 조금 좋게 이제 지금 약간 뭐 그럴 기미가 보이니까 그쪽이 그러니까요. 또 되면은 그 부분도 좀 플러스 될 수 있지 않나 그걸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빅뱅 광고도 다시 중국에서 뭐 다시 돌아가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회사가 또 명동 근처잖아요. 지금 좀 썰렁했었는데 또 다시 돌아오시면은 좀 번잡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동결 기조, 뭐 동결도 하나의 의사 결정이고 네. 정책 결정인데 계속 이 기조를 얼마나 끌고 갈 수 있을 거냐. 그리고 이제 완화 기조 자체는 완전히 이제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 이제 경기에 대한 시각이 돌았으니까 그렇게 여길 수 있는데 만약에 통화 정책에 좀 변화가 생기려면 언제쯤 그리고 뭐 트리거는 뭘로 생각해 봐야 될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성장률이 지난해보다는 높게 나와, 그러니까 크게 지금 계속 동결하는 이유가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뭐 경기가 그렇게 조정은 되는데 아주 뭐 좋은지는 확인이 좀 필요한데 그거는 일단 지난해 성장률보다는 좀 높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 아시는 이제 또 못 움직이는 이유가 가계부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한은 총재께서도 최근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저기 금융이나 감독 뭐 이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뭐 절대 규모는 당연히 줄었죠. 이제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니까는 줄었는데 네, 트렌드나 이제 이제 추세적으로는 아직 이게 늘고 있으니까는 이제 보면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염려를 오늘도 하시는데 일단 매크로가 좀 돌아서고 대출 증가율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좀 가계부채가 조금 안정이 된다라는 인식이 형성되어야지 통화 정책이 이제 바뀌는 쪽으로 뭐 아래쪽보다는 위쪽이겠죠. 그쪽에 인식이 좀 컨센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시점은 저는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
뭐 만약에 내년 상반기라면은 시장에서는 뭐 올해 빠르면 말부터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고 성장은 뭐 내년에 조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가계부채는 그거는 이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저는 최소한 좀 내리거나 동결을 하는 기조. 일단 동결을 하면서도 계속 위쪽을 보는 거냐, 밑쪽을 보냐 한다 그러면 내리는 쪽에 대한 우려 내지는 예상치들은 확실히 좀 접어든 것 같아요. 네. 그 자체는 분명히 또 오늘 금통위가 그 자체로 충분히 트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게 곧바로 금리 인상의 스탠스로 전환을 할 거냐라는 문제는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네. 특히나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김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가계부채 문제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뭐 순환 사이클상으로 경기가 좋아져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상당히 좀 구조적인 문제를 같이 안고 있고요. 항상 이제 우리 경제를 얘기할 때 우려하는 바 중에 하나가 뭐 인구 구조의 노령화라든지 잠재 성장 둔화라든지 또 가계부채도 같이 이제 결부되는 문제들인데 그런 구조적인 불안 요인들이 계속해서 잔재를 한다 그러면 그래서 성장률이 작년 숫자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금리를 올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시기적으로 보면 저는 올해 중에는 사실 좀 불가능하다 보고 있고 내년도에도 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올 수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인 액션이 들어가려고 하면 내후년 정도에나 가능하지 않겠느냐. 단순 길게 동기적이 이어질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금 긴 호흡의 우리나라 금리 정상을 생각하시면 가장 먼저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대통화 정책 중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기조가 예, 뭐 예. 이어진다면 이제 대금리차 역전 오늘도 질문이 있었죠 사실 그 있었죠. 예, 부분에 예.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어떻게 컨트롤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한우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항상 이제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보면 뭐 국내 펀더멘탈 경기 물가 상황하고 직결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항상 끄트머리에 이제 해결될 바 중에 하나가 대외적인 리스크를 어떻게 컨트롤하냐 문제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성장률에 대한 레벨은 낮아진 건 맞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또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봤을 때 외환 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의 안정성은 많이 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실제 경기 상황을 놓고 통화 정책을 결정해도 그러니까 대외적인 요건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받더라도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그렇게 노이즈가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역전이 된다고 해도 저는 네. 어느 정도 용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기준금리 측면에서 보면 벌써 뭐 미국은 이제 올해 중에 2번 정도 더 올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되면 거의 이제 금리가 붙어버리게 되긴 할 텐데요. 어느 정도 뭐 1년 텀, 그러니까 시장에 계신 분들은 사실 6개월, 1년이 되게 긴 호흡이긴 하긴 합니다만 네. 통화 정책을 상당히 좀 긴 스토리로, 긴 호흡으로 보는 통화 당국자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6개월이나 1년은 일시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정도는 충분히 용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일 또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논란이지 않습니까? 한미금리 그렇죠. 역전, 예, 대금리차고 언론에서 뭐 계속 나오는 얘기고 한데 근데 저는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역전됐는데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 우리나라 채권 계속 사고 자본 그렇죠. 유출이 아니고 예, 지금 유입이지 않습니까? 예, 주식 주식은 채권 뭐 계속 제일세 들어오고 받았고. 그리고 원화는 뭐 아시다시피 더 강하게 제일 강한 통화 중에 하나고 예, 외국인 예. 그래서 금리 차만 총재께서도 뭐 그런 얘기 하셨지만은 저는 금리 차 자본이 빠져나가는 거는 금리 차 우리나라 같은 구조에서는요. 금리 차도 있지만 금리 차보다는 올해 들어서 계속 들어오는데 잠깐 주춤했던 적이 있죠. 지정학적 북해지 얘기 나왔을 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걱정이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저는 오히려 올해 역전을 한번 테스트의 기회로 또 삼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늘 그렇게 언론이 얘기하는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가 낮아지면 또 우리는 97년에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반응이 되느냐. 사실 2000년대에 2번 정도의 금리 역전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 뭐 금리형 자금들 외국인 비중이 낮았다고 해서 지금과 직접 비교는 어렵긴 하지만 그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때도 뭐 예. 환율도 뭐 오히려 강해지고 원화도 그렇죠. 지금도 원화가 이렇게 강한 뭐 좀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네. 주요 제 강세 통화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예. 뭐 미국이 두 차례 정도 인상해서 25p 역전 정도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그런 외자 이탈에 대한 뭐 건전성의 스트레스 테스트 정도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내 금리 정상화의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데 근데 저는 아까 얘기하셨던 시점보다 조금 더 앞서서 당겨줄 수 있는 기대 중에 하나를 뭘 보냐면 연준이 올해 2번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밸런스시트를 줄이면 뭐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 금리 인상도 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그만큼 이제 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리스크 오프 같은 그런 위험 자산 선호가 약해지는 부분을 확인하고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 내년 초까지도 사실은 미국이 좀 신중할 수 있어요, 통화 정책에. 근데 그 과정을 거치고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간다고 하면 사실 미국 경제에 대한 의구심은 거의 덜어낸 거 아닌가. 이렇게 밸런스까지 줄이고 신중하고 난 다음에 금리 인상 시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타임이면 내년 상반기 뭐 한 2분기 들어갈 때쯤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까지도 대외 경제에 온기가 조금 더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한국의 통화 정책은 사실 미국보다는 뭐 오히려 유럽하고 더 유사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 그런가 예전에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경제 주도력을 갖는 미국 쪽보다는 유럽이나 한국은 좀 거기에 간접적인 그쪽 정책이라든지 경기 상황에 좀 영향을 받고 움직이는 쪽인데, 유럽이 최근에 지표가 좋고 그 유럽의 통화 정책이 좀 변화하는 시점을 뭐 또 올해 연말쯤에 양적 완화 규모 줄이고, 뭐 지금 독일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계속 유동성 줄여야 된다고 난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위기가 돌아설 때 바깥의 분위기만 놓고 보면 한국의 통화 정책 전환 시점은 유럽 쪽도 이제 오히려 미국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시점에 유럽의 정책 변화까지 끌어내지면 한국은 그 시점이 제 금리를 좀 올리기에는 바깥의 상황만 놓고 그렇죠. 보면 예. 그렇게 맞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뭐 가계부채라든지 그런 선적해낸 문제가 있고, 뭐 신정부 들어와서 지금 일자리 창출 자꾸 얘기하니까 뭐 정말 청년 실업률 같은 그렇습니다. 지표들이 예. 잘 개선이 되나. 전 개인적으로 그런 지표가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 확인하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쯤 되면 그럴 것 같아요. 내년 한 요맘때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천군백고 나눠가지고 올해 중에 금리 인상 가능하다, 안 하다는 쪽으로 나눌 정도로 분위기가 확실히 개선될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예.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금통위가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에 대한 하는 총재 낙관 발언이 있었는데도 채권 시장 반응은 뭐 요 며칠 조금 금리가 오른 영향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뭐 강세였어요. 그렇죠. 그 원인을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뭐 채권 시장에서 갖고 있는 프레임 자체가 워낙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서 생각하는 시간텀하고요, 정책 당국이 생각하는 텀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뭐 채권 시장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향후 6개월 동안 한 뭐 그 이상 기간 동안 금리가 특별히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충분히 매수 매도를 공방을 하면서 가격 형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금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금리 올린다라고 사실상 시사를 했고 대차대조 축소까지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채권 시장의 반란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채권 플레이어들이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리를 올리거나 뭘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속도나 패턴 자체가 감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맷집이 발휘된 금리 방향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뭐 이렇게 예, 지금 그렇습니다. 예, 급할 이유는 없다. 예. 저는 요즘 보시면은 금리가 거의 홀짝홀짝 움직이는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아침에 오르면 오후에 뭐 내리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뭐 약간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만약에 채권 시장에서 생각하는 가장 매파적인 금통위가 뭘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새 정부가 들어왔으니까는 통화 정책은 정상을 하겠다 뭐 이런 발언이라든지 그렇죠. 예. 이제 뭐 재정을 막 쓰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그쪽에 그 뭐 혹시나 그런 생각도 조금 있지는 않았을까 싶어요 보면. 근데 그거에 비해서 좀 매파적이라고 평가는 왜냐하면 이제 경기 전망을 상해서 평가는 받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뭐 보니까 경기는 좋다는데 완화 기조는 유지하겠다. 그럼 뭐 말씀한 것처럼 그럼 뭐 몇 달은 괜찮겠네 이제 그런 것도 좀 작용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오늘 아마 뭐 좀 선물 사면서 이제 강해진 것 같은데 그쪽은 또 미국은 또 내려가고 이러니까는 금리가 뭐 그런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시장이 이번에 총재 발언이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많이들 염려하셨던 것 같아요. 뭐 4월 달에도 예상보다 지표들이 예, 많이 예. 국내 쪽에는 호전이 됐고, 최근에 뭐 심리도 아까 제가 심리 얘기를 잠깐 했지만 좋아진 심리 여건을 보고 나면 오늘 총재의 저 정도 발언까지는 기대했는데 그 이상이 혹시 나올까 봐 걱정을 했는데, 근데 지금 7월 달에 수정 경제 전망까지 확인하고 나서 움직여도 지금 늦을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제 뭐 넉넉하게 2달 가까이 지금 시간이 남았다라고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뭐 장기물 중심으로 요즘 조금 금리가 올랐고 좀 시장에 여유가 있는 거 아니냐. 미국 금리 떨어질 때 못 쫓아가 부분도 크고, 그래서 뭐 조금 대기 매수가 들어가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한 2, 3bp 움직인 장을 뭐 이렇게 많이 평가하기는 뭐 그렇죠. 쉽지는 예. 않은데 예. 요즘 국내 채권 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렇죠.
뭐 이런 재료에 좀 반응을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방금 얘기 드린 거랑 연결지어서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우리나라 보면은 지금 미국 금리가 뭐 1분기에 2.6% 고점 찍고 나면 10년짜리가 그렇죠, 예. 지금 뭐 2.2%까지 한번 이렇게 떨어져서 뭐 최근 트럼프 탄핵 이슈까지 더해져서 뭐 예. 여러 요인으로 좀 강해졌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굉장히 지금 대안됐다는 거죠.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미국도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우리도 좀 그쪽에서 뭔가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오늘 뭐 하는 총재가 뭐 일부 이제 새로 취임하는 기재부 그 장관 그 부총리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그 정책 스탠스가 본인이 이전부터 해왔던 말이다. 정부랑 되게 일치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 오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 정부 정책의 가장 핵심이 일자리니까는요. 뭐 질문들도 나오고 총재께서도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정 써야 되지 않냐 뭐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단이 좀 막히는 이유가 그 재정 정책을 써서 경기를 부양하는 게 어쨌든 금리에는 이제 좋지는 않은 이제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그러니까 상승 요인이니까 그게 이제 하단을 좀 막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게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죠. 추경을 할지 안 할지 해도 적자 국채를 발행할지 안 할지 뭐 안 하는 쪽일 것 같은데 보면 그래서 구체적인 게 나오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이제 보면은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시장에서 기대감이나 이제 그런 이제 생각 전망들이 금리 하단을 우리는 좀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새 정부랑 연결을 시켜서 금리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 추경 이슈는 꽤 뭐 그 당시 선거 운동 기간 중에서도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됐던 재료고요. 네. 근데 뭐 올해 세수 거치는 상황이라는 걸 보면 적자 국채를 설사 찍는다고 하더라도 규모가 상당히 경미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식을 안 하는 것 같고 뭐 새롭게 경제부총리가 취임하신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일종의 허니문이 필요하니까 네. 정책상으로 봤을 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보면 이주열 총재가 선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 오신 부총리는 후임자다 보니까 서로 호흡을 맞추는 기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본 시장에서는 딱히 뭐 그 두 불의 스탠스라도 이런 부분들을 따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재정 정책 측면에서 뭔가 이제 변화가 생기려고 한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쯤 되면 올해 가을 정도 되면 그 정도 가야지. 사실 뭐 올해 추경은 어떻게 보면 별책부록이지 않습니까? 네. 별책부록인데 네. 내년도가 실제로 보면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철학이라든지 아이디어가 예산안에 반영이 될 텐데 그때쯤 되면 좀 이제 금리도 어느 정도 공방이 생기지 않겠느냐. 근데 그 전까지는 뭐 정책 사이드에서 보더라도 크게 쟁점화가 될 만하거나 문제가 될 만한 이슈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셨던 그 예산 문제가 올해는 일단 추경을 해도 기존 세수 갖고 할 거고 뭐 그래서 부채를 크게 늘리지 않는 그렇죠. 그리고 야당의 그렇게 뭐 많은 저항도 크지는 않을 텐데 처음부터 논란을 불러일으키려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부분 생각하는데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재정 증가율이 3.5%인 그 속도를 2배로 7%까지 올리겠다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예산안에 반영이 되면 뭐 내년에는 뭐 크게 부채 또 발행이 늘어날 수도 공방이 있다는 생기겠죠. 생각이 그렇죠. 예, 뭐 예. 지금 증세 얘기도 나오고 숨겨진 세수도 조금 예. 더 걷어들인다라는 원래 기존의 공약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 부채 부분에서 국가 부채 늘어나는 거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지금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와서 꺼내는 이 정책 방향 중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통화 정책은 이미 좀 한계 인식이 네. 분명하게 좀 하는 총재까지도 인정하면서 나왔고 신정부 뭐 김동연 그 경제부총리 지명자도 통화 정책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는 네. 표현을 직접적으로 그렇죠. 예.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채권 시장에 과연 우호적인 이야기가 나올까 정부 입에서 그 부분이 이제 뭐 일단 불확실성이니까 채권 시장은 그렇죠. 불확실성이니까 오히려 이제 오늘도 이제 금통위에 대한 하는 총재의 낙관적인 시각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경계 심리가 이전에 있었고 오히려 뉴스를 확인해야 풀리듯이 9월에 예산안이 뭐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때까지 기본 가안이 잡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뭐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갈 가능성도 그렇죠. 높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최근에 우리가 금리가 못 떨어진 이유는 뭐 작년 4분기에 미국처럼 그런 트럼프 턴트럼 같은 건 아니지만 뭐 문재인 뭐 방어 정도로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보시는 시각이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일단 아까 뭐 앞서 다 얘기해 주셨지만 연내 통화 정책은 뭐 지금 현재 기조 뭐 11개월째 뭐 금리를 묶어 왔다라고 하는데 당분간 이 기조가 네. 뭐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고들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 이제 여기에 뭔가 조금 유의미한 변화가 있으려면 재정 쪽 그런 그렇죠. 부분들을 예. 확인하고 네. 거기에 대한 효과를 보려고 하면 아직까지는 또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다. 뭐 그 정도로 내용이 정리가 되겠네요. 예, 뭐 오늘 우리나라 금통위 얘기는 요 정도 점검을 하고 요거와 관련해서 또 앞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하긴 했지만 뭐 미국의 통화 정책 지금 예, 계속 예. 가느냐? 네. 미국의 통화 정책 뭐 일단 작년 12월에 올리고 올해 또 3월까지 이제 호기롭게 잘 왔고 6월에도 인상 기대감은 지금 뭐 충만하죠. 어제 의사록에도 다 드러났죠. 거의 뭐 네, 예.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예. 네, 뭐 지금 뭐 블룸버그 같은 데서 확률로 치면 거의 뭐 90%, 90% 뭐 대 정도에서. 후반 네, 뭐 이러는 네. 것 같은데 6월에 금리 인상 뭐 어떤 하면 이제 또 어떤 배경을 들고 나오면서 이제 또 뒤에 분위기를 깔고 갈까요? 저는 3월에 6월에서 3월로 당긴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자산 버블 대응. 그래서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서 예, 좀 당긴 이유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다시 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뭐 사상 최고치 예, 계속 경신하고 그렇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도 또 올릴 이제 이유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 같고요. 6월은 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6월에 못 올리면은 네. 하반기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연준 멤버들이 하도 나와서 그동안 작년에 뭐 몇 번 한다 해놓고 한 번은 이제 이 그렇죠. 구욕을 예, 더 예. 이상은 안 하겠다 올해는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못 올리면은 이제 타이밍을 완전히 놓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은 일단 올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저 시장에서도 그렇고 저도 지금 주목하는 게 9월 확률이 보면 지금 이렇게 네. 그 예전만큼 못 올라온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예. 주가 인상 확률은 30%대로 지금 네, 맞습니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금리가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지금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안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3월 때는 6월로 생각했다가 3월로 당겨지니까 왜 미국 시장 금리도 올랐다가 인상하고 나니까 다시 좀 내려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5월 FOMC 할 때도 1Q GDP 별로지만 우리 6월에 올릴 거야 하고 그렇죠. 의사록이 예. 다 나왔는데 미국 금리는 오히려 안 오르는데 보면 그게 지금은 두 번은 다 생각하고 있어 시장에서는 반영하고 그렇죠. 있는데 또 그 와중에 트럼프 또 이런 불확실성도 생기고 하니까 뭐 6월은 올릴 것 같은데 9월에 대해서 캐시선이 붙으면서 그래서 그게 시장 금리를 저는 못 올라가게 하는 배경이 아닌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에 정말 못 올릴 수도 저는 있겠다. 약간 갸우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오늘. 약간 이제 기존의 컨센서스에서는 조금 더 비둘기 쪽으로 예. 갈 수 있겠다. 저는 뭐 6월은 사실 이제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요. 오늘도 보면 의사록 공개된 내용을 보면 올해 6월에 안 해버리게 되면 시장에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런 패턴들이 돼서 지금 뭐 자연스럽게 6월에 인정을 할 것 같은데 9월 달은 논란의 여지는 많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중간에 이벤트가 하나 또 생겼잖아요. 트럼프 탄핵 이슈까지도 생겨가지고 이게 정치적인 불확실성 요인이 항상 뭐 우리나라도 겪어봐서 알지만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그림들이 잘 안 나오니까 일단 문제가 생기거나 불안해지면 채권 시장은 바짝 엎드린 경향이 있어서 9월 달은 확률 자체는 좀 떨어진 거로 보고 있긴 하는데 저는 할 거는 같습니다. 지금 패턴들로 봤을 때는 뭐 369 정도 해가지고 12월 달에 뭐 여러 가지 그 대차 대비 축소라는 이런 일정들을 진행을 하면서 대응을 하게 되면 모양상으로나 뭐 겉으로 볼 때는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 같긴 한데요. 뭐 중간에 특히 뭐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또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가 생길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인데 사실 시장도 그렇게 프라이싱을 하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좀 조용했던 비둘기 중에 뭐 브레이너드 이사라든지 시카고 에반스 총재 같은 사람들이 봐라 물가 안 올라오지 않느냐. 미국에 이제 뭐 이번에 뭐 버라이전 그 통신료 통신료 이슈가 있어서 뭐 물가가 좀 많이 빠졌고 근원 물가가 이제 또 확 빠지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페드 입장에서도 지금 또 서둘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들도 생기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서프라이즈 인덱스 같은 경기 모멘텀을 보면 미국이 2분기에 이제 지표들이 좀 미스가 많이 났어요. 그렇죠. 예. 1분기에 그 소프트 데이터들이 막 좋다고 해가지고 그 앞서 같은 기대가 지금 2분기에 많이 꺼졌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이 순환적으로 또 돌아가려고 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보통 한 분기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어쨌든 심리 지표들이 개선된 부분을 뭐 실제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은 4월 달에도 좋았죠. 뭐 그래서 트럼프가 막 트위터에도 막 봐라 막 하고 남겨놓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실물 데이터가 조금 올라갈 여지가 남아있지 않는가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그 감세 정책
네. 그 부분은 지금 뭐 예산안 꺼내면서 조금 또 같은 당 내부의 네, 이제 그렇죠. 저항까지도 네. 부시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잘 극복해내면 9월에 금리 인상까지 하면서 지금 이제 분위기는 조금 뭐 미국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의구심을 많이 가져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마지막 거기에 활용 점점이 어제 의사록에서도 내용이 좀 많이 등장한 그 자산 축소. 네. 예. 그건 과연 연내 이제 딱 그 12월 FOMC를 좀 유력하게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뭐 혹자는 또 더 땡겨서도 오히려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일부는 그런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12월이 유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옐런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여가지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한 4월 중 후반 4분기 중후반 되면 지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장을 할지 안 할지. 그래서 12월에는 이제 시작돼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한 그 미국 시장금리가 생각보다 안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생각해 보시면은 대차대조표 자산 축소 얘기가 나오면 채권 시장이 거의 약간 경기를 일으켰죠. 그랬는데 지금은 연준 내부에서도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 뭐 어떤 형태가 됐든 이거를 하면은 뭐 금리 인상을 몇 번 안 하고 뭐 얼마를 줄이면은 뭐 지금 뭐 7천억 달러 정도면 한 번 인상이니 지금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 MBS니 막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두 개를 같이는 안 하겠구나라는 인식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보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저는 12월쯤에 되면은 가이드라인이 이제 나올 것 같고요. 이번에도 뭐 생각보다 아까 그 의사록이 굉장히 내용이 좋고 이제 친절하고 충실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시작을 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근데 금리 인상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안 한다라는 인식 쪽으로 가면은 그러면 역시 연준은 시장을 충격을 안 주려고 하는구나라고 그렇죠. 시장은 좀 해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요즘 많이 느끼는 단어, 그러니까 눈에 꽂히는 단어 중에 하나가요. 텐트럼이라는 단어가 꽂히는데 이게 저도 뭐 채권 시장 계속 종사해 보면서 느끼는 바이긴 합니다만 2013년에 정말 벽두 거의 한 봄부터 계속해서 연내 계속해서 텐트럼의 이슈가 거의 뭐 머리를 짓눌렀잖아요. 막상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시장 대응하고 금리 예측치 계속 추정하고 이제 전환하면서 몰랐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미국 채권 시장 참가자들한테는 그게 상당히 좀 트라우마로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그래서 텐트럼이라는 단어가 요즘 오히려 더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고 그런 문제 제기를 한다라는 뜻은 연준한테는 좀 살살 때려달라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텐트럼에 대한 트라우마를 시장도 갖고 있고 갖고 있는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도 연준이 어쨌거나 좀 다독거려 준다고 한다 그러면 대차대표 축소 일정하고 금리를 동시에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걸 시기적으로 이제 한번 조합을 해본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옐렌 의장 임기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말년병장이 뭘 하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나마 금리라고 하는 거는 꾸준하게 올렸던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긴 합니다만 대차대표 축소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책 액션이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길을 터놓지 않으면 되게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중에는 할 것 같고 오늘 의사록에서도 끄트머리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멤버들끼리는 대부분 올해 중에 게시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동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 12월 정도에는 자산 매입 축소를 진행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이제 김삼 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타이트하게 갖고 가고 근데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자기들끼리는 교통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더들리 같은 사람은 자산을 줄이면 인상은 좀 쉬어가겠다. 근데 이제 쉬어가는 거라는 게 이제 자산은 상당 기간 뭐 4년에 걸쳐서 줄일 건데 그 중간에 이제 금리를 전혀 안 올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한두 분기 정도 이제 리스크에 대한 뭐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드는 생각이 결과론적으로 양적 완화를 해서 금리가 떨어지긴 했지만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주는 그 기간, QE를 하는 그 기간 동안 사실 금리는 엄청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렇죠. 막상 뭐 개시를 했을 때 연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그 전까지 사실 다 빠지죠.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정책이 들어올 거고 그 정책이 채권을 사준다는 기대가 기대로. 선반영돼서 금리는 미리 다 빠지지만 정작 돈 들어와서 유동성 탕 풀리면 그럼 주식시장이 좋아지려고. 연준 자산이랑 주가가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채권 시장은 뭐 2-30bp 금리가 오르는 게 아니고 뭐 100bp씩 막 그렇죠. 그렇게 예. 튀어 올라가는 그런 그러니까 역반응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그럼 북을 줄이면 이게 채권 수요 자체가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뭐 채권 시장의 경기를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냐, 장기금리 상승 요인이다 하기 전까지는 그럴 것 같아요. 하기 전까지 채권 시장 쇼째일 것 같아요. 경기가 그만큼 받쳐준다라는 믿음도 있을 거고. 근데 유동성이 주는 걸 과연 주식시장은 또 좋아할까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내년 1분기까지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되게 신중할 것 같아요. 이제 특히나 인상 기조에 대해서는, 그렇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또 아직까지는 조금 그 연준 자산 줄이는 것만 가지고 금리를 올리는 게,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지금 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도 이슈화 됐으면 사실 조금 더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예. 그리고 막상 또 4분기 가면 또 후다닥 할 수도 있다라고 하시긴 하는데, 시장의 선행적인 이 속성을 봤을 때 저는 뭐 지금 이미 50bp 금리 인상했는데 그거보다 장기 금리는 더 떨어져가지고 지금 더 수수께끼죠. 수수께끼. 예, 곤란스러워한데, 또 이거랑 맞물려서 지금 미국의 그러면 이 정치적 트럼프 탄핵과 같은 정치적 이벤트, 그리고 또 반대편에 중국이 지금 최근에 신용 등급 강등을 당했다는 거죠. 무디스가. 무디스가 이제 다른 신용 평가사로 하면은 뭐 AA 마이너스 예. 등급이었는데 싱글 A로, 그러니까 A 플러스로 그렇죠. 한 등급이 지금 떨어진 꼴이 돼 버렸는데, 중국도 지금 뭐 작년까지 사실은 세계 경제에서 제대로 재정 정책을 해가지고 리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작년 그렇죠. 초기에 예. 등장했던 게 그렇죠. 중국인데, 미국의 정치 불안, 중국의 이 리플레이션이 좀 약화되는 부분, 신용 등급 강등과 함께 이런 리스크들은 또 어떻게 점검해야 될까요? 중국 오늘 보니까 중국 신화통신인가요? 거기서는 이제 뭐 예전부터 항상 있던 얘기지만 너네 서구의 잣대로 자꾸 우리를 제압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중국 안에서는 걱정 안 해요. 예, 예. 중국 사람들은 중국 예. 부채 걱정 안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너네 잣대로 재지 말고, 또 일부에서는 왜 지금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내렸을까? 내리려면 사실 뭐 진작되니까. 진작에 뭐 말이 좀 많았던 작년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한데, 일단 그 등급이, 그리고 중국이 아마 20년인가요? 계속 올라가다가 처음으로 아마 떨어졌을 건데, 그러니까.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시장 반응은 보니까 위안화도 좀 약해지다가 다시 뭐 인민은행이 어떻게 했는지 하고 뭐 주가도 하고 별 그건 없는데, 이게 그 중국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자기네들이 인정하기 전까지는 안 드러나니까 어떻게 뭐 열어보고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렇긴 한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또 홍콩도 같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서구의 중국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더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보면. 더 좀 예. 부정적인, 예, 더 부정적인, 예. 쪽으로 보이신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최근에 그런 쪽에서 이제 뭐 완화 기조를 이어왔던 통화 정책도 예. 지금 좀 브레이크를 잡고 예, 뭐 예. 그런 쪽인데, 그런 거에 대한 평가는 뭐 그러니까 뭐 지금 중국 일부에서는 중국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돼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완전 아직 그게 한 시장이 아니니까는 뭐 서구처럼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면 크게 일 난다 그 정도까지는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은, 어쨌든 그 지금 이제 서구에서 그 아까 얘기한 중국은 자기네들만의 그 예상이 괜찮다라는 시각에서, 근데 지금 뭐 생전 처음 보는 뭐 등급이 20 몇 년도 올라가다 처음 그렇죠. 떨어지고 예. 뭐 장단기금 차익되고 처음 보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뭐 그래서 내부에서도 올렸다 내렸다 뭐 조였다 풀었다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중국에 대해서 괜찮다라는 내부든 외부든 시각 자체가 최근에 그런 이제 금리나 통화 정책 측면에서도 자꾸 좀 약간 삐긋삐긋 그런 인식이 좀 생기면서, 예, 이쪽에 대한 그 중국에 대한 이제 좀 약간 의심의 눈초리는 계속 좀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 저도 비슷한 시각인데요. 사실 뭐 중국 경제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가격 데이터들이 많이 오픈된 건 맞긴 합니다만, 아직도 뭐 금리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고도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시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담는 상황 같고요. 어쨌거나 뭐 중국인들 입장에서 아니면 우리 같이 이제 아시아권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서구의 시각으로 어쨌거나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룡을 한번 찔러본 것 같아요. 찔러본 것 같고, 그런 계제에서 어떤 식의 반응이 보일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 시장에서 또 이번에 뭐 신용등급을 강등했다는 이벤트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반응을 체크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또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기대했던 그대로 곧바로 이제 발끈했잖아요. 발끈했던 부분들이 좀 더 데이터의 투명화라든지 경제 정보에 대한 공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켜주지 않겠느냐. 사실 뭐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중국 증시라든지 중국 쪽에서 이벤트가 생기면 글로벌 금융 시장이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뭐 어제 이벤트 생각해 보면 작년 같은 저도 좀 크게 반응을 했었을 상황인데 크게 반응이 없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중국 변수에 대한 내성들은 길러졌다라는 생각이고요.
중국에 대한 시각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눈높이나 이런 변화들을 서구에서는 이제 자기들의 잣대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할 것 같고 우리도 같이 볼 거니까 이번에 좀 문제 제기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두 분 시각하고 조금 다른 측면을 접근하는 건 중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부채가 좀 많이 쌓였다고 해서 그렇게 한 번에 갈 이제 어느 정도 코끼리 뭐 대바불사 사이즈까지 왔다라는 얘기도 듣는데 뭐 그런 미국은 그런 식으로 2008년에 위기를 겪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중국은 그래서 이번에 브레이크를 잡은 게 잘한 것 같아요. 이번에 1분기도 생각보다 GDP가 잘 나왔을 때 오히려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얘들이 이렇게 무리하면 안 되는데 네. 벌써부터 공급 과잉이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또 생산 돌아가고 이러면 문제가 될 거다. 근데 올해 1분기 작년까지 이제 리플레이션 들어오면서 중국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뭐 철강 가격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예, 코모디티 가격들이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벌써 김이 다 빠졌고요. 다 빠졌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중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올해 들어와서 제일 부진한 놀랐죠. 증시였어요. 예. 뭐 정책들이 좀 서포팅 혼란스럽고 했는데 이번 국면에서 차라리 이렇게 브레이크를 한번 딱 잡고 가면 오히려 신용등급 강등당한 건 어차피 후행 지표라고 보고요. 예. 후행 지표라고 보고 여기서 건전성을 좀 확보하고 체력을 좀 비축하고 가는 게 차라리 나은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중국 시장을 역발상적으로 또 투자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중국이 저렇게 이제 오히려 지금 중국이 잘하는 거다 지금. 과도하게 풀었던 뭐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뭐 1대1로라든지 뭐 이런 다른 쪽으로 또 풀어낼 인프라 쪽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으니까 뭐 중국에 대해서 너무 이제 좀 부실화에 대해서 우려하지는 말자. 민간 부채가 좀 사실 많이 늘은 게 좀 문제 인식이 있었는데 그런 걸 또 좀 풀어낼 숙제가 뭐 중국은 있는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미국이 이제 트럼프 탄핵 때문에 뭐 요 이슈가 나오고 나서 주요 IB들 중에 뭐 제일 대표적으로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하우스가 올해 연말 기준 미국 10년 금리가 한 3% 정도 간다고 했었죠. 추정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거를 좀 하향 조정했어요. 뭐 그만큼 탄핵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진 건가요? 저는 변수가 예전 뭐 그 클린턴 대통령 때나 닉슨 대통령 때랑 뭐 비교들이 있는데 사실 탄핵이 된 대통령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랑 가장 다른 게 지금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여소야대인데 지금은 여대 야소라서 그래서 괜찮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공화당이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을 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진행이 물론 뭐 아직 많이 남은 이슈죠. 뭐 아직 그 하면은 뭐 최소 1년은 걸릴 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작년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주요 금리가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오른 부분이 무슨 당선되고 나서 그렇다고 매크로가 엄청 달라진 것도 아니고 연준은 그냥 뭐 원래 가던 길 갔던 뿐이고 근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문에 반영된 부분이 있고 그 때문에 더 이렇게 봤는데 아 이건 좀 아닌가 하면서 지금 이제 돌아오는 그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가 상당히 미래적인 게 보통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언론과의 허니문 그리고 뭐 반대 정당과의 허니문을 얘기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여기는 공화당과의 허니문을 얘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고요. 이렇게 아까 이제 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화당에서 만약에 지금까지 그나마 봉합을 시켜놨는데 지지율을 하고 대통령이 됐다는 것 때문에 묻어놨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일종의 또 반발하는 세력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스토리 라인이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탄핵이라는 용어가 더군다나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됐다. 그렇죠. 그런 시기에 나왔다는 건 상당히 좀 시사한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당연히 그렇게 보면 작년 트럼프 당선 이후에 금리 뛰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레벨이 뛰었다고 생각했고 그 이후에 정책이 뒷받침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 인물이 없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좀 하향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도 생각하기에도 보면 대체적으로 금리 박스권의 형태들을 예전에는 뭐 2.3에서 2.6 정도 예상을 했다가 이제는 그 하단에 대해서 터치를 하거나 하단이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생기지 않겠냐는 좀 전망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 일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뭐 올해 탄핵이 당장 될 거보다는 정책 동력을 이제 취임 초에 대통령인데 그렇죠. 예. 뭐 속된 표현으로 너무 기스가 많이 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원래 CBO 같은 기관에서 감세만 해도 성장의 기여도가 한 0.3% 이상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감세만 해도. 그럼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3% 그로스는 뭐 어림도 없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적어도 한 2% 중반 이상의 그로스를 좀 끌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쪽에 있었죠. 예, 재정에 대한 기대를 가져왔는데 그 부분이 이제 뭐 너무 이제 또
불확실성이 매입이 높아지니까. 안 되더라도 뭐 1년 차부터 레임덕이지 않냐 뭐 이런. 그러니까 뭐 벌써 지지율이 30%밖에 네, 안 되고 올해 9월 달까지 미국도 회기년도 새 그렇죠. 회기년도에 예. 대한 예산안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한 난항을 생각하면 사실 뭐 지금 미국 채권 시장이 과연 지금 원래도 페드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렇죠. 트럼프 뭐 트럼프에 레이션 뭐, 대한 네. 힘이 원래 셌는데 그쪽에 힘이 빠진 만큼 그러면 주식 시장도 사실 그 기대로 올라본 부분이 네. 많긴 한데 주식은 최근에 기업 이익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트럼프의 반대쪽에 있었던 산업들이 되게 오히려 잘 나가고 있어서 그렇죠. 뭐 예. 문제가 덜하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뭐 채권 시장은 또 나름대로 뭐 합리적인 이유들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미국도 중국도 이 네. G2가 이렇게 힘이 빠져 있는데 그래도 세계 경제는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유럽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 뭐 유럽 짧게 뭐 간단하게 어떻게 보시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약 2년 정도 전인가요? 이제 그때 미국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테이퍼링 얘기 2014년 하고 나서 14년에 실제로 하냐 마냐 하는 그 시기랑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좀 예, 네, 예. 지표들이 일부 좀 좋아지고 근데 아직 뭐 확신은 안 섰는데 더 이상 돈은 안 풀어도 될 것 같긴 하고 이제 지금 뭐 그런 국면이라서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지금 뭐 지금 미국이랑 중국은 지난해의 스토리로 그걸 미리 반영해서 이제 이렇게 왔던 것 같고 지난해 왔던 것 같고 근데 유럽은 이제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될 수 있는 나라 예, 그래서 그쪽으로 좀 기대가 옮겨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거. 저도 대체로 동의를 하고요. 특히 근데 그간에 유럽에 대해서 발목을 많이 잡았던 이슈 중에 하나가 워낙 정치적으로 이제 선거도 네. 많고 항상 뭐 선거하면 특히 우리는 영어에 익숙하니까 어려운 무슨 그 불어나 도고 나오면 헷갈리잖아요. 정당 이름도 헷갈리는 이런 사람들이 거의 뭐 선거할 때마다 또 무슨 선거 되게 많았었는데 꽤 저는 요번에 그 프랑스 대선이 어느 정도는 유로존 리스크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교통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펀더멘털 여건은 상당 부분 저도 동의하는 바라서 다른 지표들 괜찮은 상태에서 정치적인 불확실성 요인들이 프랑스를 기점으로 해서 좀 정리가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글로벌 관점에서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탑 클래스가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뭐 유럽에 대해서 좀 더 기대를 가져가는 건 작년에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이 이게 리플레이션 국면에 대한 기대를 많이 뭐 가격 지표로도 보여주고 실물로도 좀 반영을 했는데 아까 우리나라와 유럽의 통화 정책의 유사성을 네, 얘기 예, 드리면서 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유럽 경기도 사실 약간 그런 G2에 대한 영향을 좀 후행적으로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대표적으로 보면 미국의 실업률이 이전에 뭐 2010년부터 꺾여서 빨리 떨어진 거에 비해서 유럽의 실업률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 시차를 주고 지금 아직도 조금 레벨이 있는데 그런 유럽 쪽에서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전히 통화 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뭐 그 부분이 이제 또 전환될 거에 대한 우려들도 좀 하고 있지만 뭐 최근에 지표들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확인하는 데까지 유럽은 이제 또 그만큼 좋은 경기를 입증해야 되고 최근에 유로화가 뭐 달러랑 1대1 간다고 주장하는 아이비들 꽤 많았는데 지금 1.1 유로 이상 지금 올라왔죠.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오히려 올랐죠. 예. 유로화의 지역 강세 분위기 등이 그 나라의 통화 가치는 그 나라의 경제 여건을 반영해 준다라고 봐야 할 때 뭐 그렇게 따지면 한국도 지금 참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거겠죠. 네. 뭐 그래서 이런 여건들 보면 지금 이제 앞서갔던 G2가 지고 뒤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중국 외의 이머징들 특히나 뭐 한국이라든지 기타 뭐 대만 뭐 주변 아시아 국가들도 최근에 뭐 분위기들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런 환경들로 봤을 때는 이제 내년까지 그래도 채권 시장이 뭐 작년까지 너무 우리가 좀 선반영해서 트럼프 턴트럼에 대한 뭐 민감한 반영하고 올해도 좀 신중한 모습인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마지막으로 또 확인하고 대응해야 될 부분이 뒤에 이제 후속으로 따라오는 유럽과 기타 이머징들의 경기 상황. 그러겠죠. 예, 예. 네, 뭐 6년 만에 지금 선진국 이머징이 같이 경기가 동시에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좀 확인하고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올해 채권 시장은 뭐 그렇게 크게 터지지는 않았지만 역시나 뭐 그렇게 크게 또 재미가 있는 시장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요즘에 뭐 투자자들 만나보시면 다들 뭐 지루하다고 난리시죠. 그렇죠. 되게 지루하다고 생각하시고 더군다나 또 최근 들어서는 그나마 핫한 아이템 브라질이 또 한번 충격을 받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채권 시장에서는 올해는 정말 재미없다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뭐 우리나라 금통위 내용도 봤고 미국의 이제 FOMC를 통해서
뭐 글로벌 경기 여건들까지 전반적으로 진단해 봤는데요. 메인 토크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경제 여건을 전달하는 외신 인사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